아니 사실 저희 출연진보다 더 적게 오실까봐 되게 걱정했는데 진짜 감사드립니다. 대구 출신이어서 오늘 스페셜로 네. 대구에 딸 네. 네, 안민영 배우님까지 특별하게 자리를 채워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마 오늘 영화를 처음 보신 분들은 지금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두 번째로 작품을 극장에서 봤는데 처음 봤을 때랑 또 되게 다른 느낌들이 들어서 아마 오늘 관객과의 대화 끝나고 나서 돌아가시면서 좀 곱씹어 보시면 짧은 러닝타임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남겨주는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화는 좋으셨어요? 네, 미소를 많이 보여주셔서 좋다는 걸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도치는 팀이 지금 서울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서 만나고 있고 오늘 이렇게 대구 관객분들도 만나러 내려오셨는데 윤태 감독님 그 관객분들 만나면서 어떠세요? 전작인 폭력의 시작 때랑 또 느낌이 다른가요? 이제 저한테는 좋은 건데 이 영화를 이렇게 두 번째 만드니까 처음 하는 경험이 있는데 비교를 하시거든요, 전작이랑. 그것이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근데 둘 다 저는 되게 좋고 저한테는 되게 생경하면서 낯설고 기분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 영화를 통해서 못 보신 분들은 전작을 보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좋은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 아시는 관객분들은 아실 텐데 윤태 감독님 별명 혹시 아세요? 몰라요. 독립영화계 정우성이라고 진대표님 좋아하는 포털 사이트 프로필을 보시면 약간 분홍색 안경을 쓰고 이렇게 계신 사진도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는 일단 집에 돌아가시면서 심심풀이 삼아 독립영화계 정우성의 아 사진도 그건 좀 한번 아닌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데. 이 배우님들은 또 관객분들 만나시면서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태경 배우님. 사실은 영화 끝나고 나서 굉장히 궁금한 게 은혜의 안부거든요. 네, 저도 이렇게 영화 개봉하면서 또 1년 만에 이렇게 팀 선배님들이랑 감독님들이랑 만나서 이렇게 자주 얘기 나누고 이렇게 얼굴 볼 수 있어서 좋고요. 또 영화 개봉해서 또 영화 보러 와주시는 분들, 새로운 분들 그리고 익숙한 분들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은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네, 은혜는 그 지역에 남아서 지역이라고 그 남아서 열심히 일하면서 네, 살고 있지 않을까 혼자 열심히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정욱 배우님께도 네. 같은 질문 여쭤볼게요. 저는 그 독립영화가 이번에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에부터 사실은 많이 하고 싶어 했었는데 기회가 없었다가 이제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윤태 감독님을 하게 됐는데 되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이 영화를 하고서 집을 여러 번 다녔는데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되게 한 가족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자주 1년 만에 또 봐도 뭐 며칠 전에 본 것 같고 너무 좋아서 앞으로는 독립영화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한민영 배우님. 관객과의 대화는 오늘이 처음이신 거예요? 아니요, 저 다섯 번째 아. 것 같은데. 네, 전주에서도 하고 다른 영화제에서도 하고 오늘 개봉하고 나서는 또 네, 네. 저는 그래서 영화를 저도 4번 봤거든요. 근데 이제 보려고 했는데 못 보게 해가지고. 근데 볼 때마다 저도 진짜 달랐어요. 되게 진짜 볼 때마다 다른 부분들이 이렇게 와닿고 처음에만 이제 제 거 긴장하면서 보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영화가 다른 부분들이 항상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되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줘서 진짜 곱씹을수록 진짜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영화 보면서 처음에 이제 그 술자리에서 손으로 찢어주던 것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서 박대요, 박대. 박대 이렇게 손으로 찢어 먹어야 그럼요. 맛있는.
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으셨다면 반대라고 합니다. 그 전작 인생연행 전작인 폭력의 씨앗도 좋은 연출자 그리고 좋은 배우들이 만나서 만들어진 작품인데 파도치는 땅도 그 측면에서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배우의 얼굴을 좀 발견할 수 있는 작품이고 박정욱 배우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독립영화 씬에서 계속 좀 활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단편에서는 굉장히 또 많이 얼굴을 선보였고 죄 많은 소녀도 선보였던 이태경 배우님의 좀 긴 분량을 보니까 되게 아마 팬분들 속이 시원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캐스팅이 이루어졌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문성의 캐스팅이었는데 태경 그러니까 은혜 역할하고 처음 만났을 때의 그 텐션 같은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말하지 않고 어떤 상황인지 잘 인지가 되기 전에 그냥 두 사람이 맞닥뜨렸을 때 관객분들이 느끼는 이상한 감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두 분을 약간 전혀 이질적인 이미지라고 해야 될까? 네, 그리고 두 분을 캐스팅하게 되었었고 그리고 평소에 박 선배님은 아마 매체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니까 근데 인상이 안 좋아서 썼다는 얘기 같은데. 아니 그거 좀 얘기하려고 그러잖아요. 여기저기 아니라 MBC 선배님 또 오해할까봐 또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게 좀 한 방향으로 가는 이제 소비되는 식으로 그냥 어떤 휘발성이라고 할까?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만은 않는데 배우 입장에서 다른 것 좀 해보고 싶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내가 배우라면 그렇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연출자의 욕심으로 그거를 어떤 전환시키는 계기를 선생님에게 내가 이렇게 만들어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다. 연출자로서의 어떤 욕심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너 배우 분의 생각을 제가 뭐 이렇게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저 나름에는 그게 있었고 그리고 뭐 연기가 워낙 베테랑이시니까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안 선배님은 처음 뵀어요. 그냥 제가 그 전에 모르는 사이였는데 단편 영화를 보니까 뭐 연기가 너무 탁월하시고 그리고 뭐랄까 되게 플렉시블하다고 해야 될까 현장에서 여유가 있으시더라고요. 좋았어요. 왜 이태경 배우님 얘기는 안 해주세요? 아 태경 얘기. 태경 씨는 제가 그 몇 년 전부터 언젠가는 작업을 해야지 하고 이렇게 마음속에 저장해 놓은 배우였는데 이번에 영화 준비할 때 그래서 그 제가 봤던 영화들을 다시 보고 못 봤던 것들을 챙겨 보면서 역시 좋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전 태경 씨 얼굴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배우로서 매력 있는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잘 읽히지 않고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아우라가 있어 보이는 얼굴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영화 보면서 저도 되게 비슷한 생각한 게 박정욱 배우님이랑 이태경 배우님이 앞 얼굴이랑 옆 얼굴이 되게 이미지가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각도들이 나오고 특히 옆모습을 찍었을 때 과연 저 사람이 전체 얼굴 전체로 짓고 있는 표정은 무엇일까 되게 궁금하게 만드는 얼굴들을 가진 배우들이어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를 만드는데 배우의 얼굴이 되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안민영 배우님 그 부동산에 있을 때 연기가 정말 좋잖아요. 이게 그래서 너무 궁금한 게 아주 세부적인 디렉션들을 감독님이 어떻게 배우분들과 얘기를 나눴는지 이럴 때면 제가 부동산 얘기를 들었던 게 좋은 거 갖다 줄게라고 하고 쓱 들어가시면서 그 소파에서 일어날 때 위에 옷을 싹 내리시면서 가는 동작 같은 게 있거든요. 디테일하게 보죠. 근데 그 다른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부분에서도 뭔지 모르게 저건 배우의 습관인지 그래서 약간 영화가 음악이 별로 없어서 그런 영향이 더 크긴 한데 다큐멘터리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사실 굉장히 극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구조인데 그래서 그 연기 연출 이런 디테일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씬에서 필요한 것들이 정보들이 몇 개 있잖아요. 예를들면 그 부동산 장면이라면은 뭐 군산에 대한 약간의 설명, 혹은 지금의 뭐랄까요, 이 사람과의 어떤 관계,
그 정도만 그 대사에서 꼭 해야 될 것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는 아마 좀 만들어가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테이크마다 좀 대사들도 다르고 동선도 좀 다르고 그럼 테이크를 거듭할수록 좀 더 완성형에 가깝게 이제 다가가는 뭐 완성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뭐 오케이가 날 때까지 거듭 이렇게 바꿔가면서 수정하는 방식이었고 그걸 되게 잘 소화를 해주셨죠 모두 다. 그럼 세 분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조금 자유로운 방식의 디렉션이었던 것 같거든요. 본인 캐릭터를 어떻게 파악을 하시고 어떤 부분에 조금 중점을 두셔서 표현하시려고 했는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감독님이랑 촬영 전에도 은혜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했고 아무래도 은혜가 군산에서부터 등장을 하고 이렇게 어느 순간 싹 빠지다 보니까 어떤 은혜한테도 분명히 어떤 사연이 있는데 그거를 보여주기에는 이제 문성과 맞닥뜨릴 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감독님하고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눴고 은혜의 전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여기에 왔는지까지 되게 세분화 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뭔가 촬영 전날이나 촬영 직전까지도 대화를 되게 많이 나눈 게 좀 도움이 많이 됐었고요. 좀 은혜가 어쨌든 조금 상처가 많은 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겉으로 봤을 때 되게 많이 이렇게 방어 기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한테도 이 동네에 왔을 때 그랬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자기한테 박해를 가하고 이랬을 때 뭔가 은혜가 느꼈던 그런 외로움이나 이렇게 억울함 같은 게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성을 만나서도 이렇게 어떤 과잉된 친절 같은 걸로 자기를 이렇게 좀 보호하려고 하는 변명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강덕에게 느끼는 감정이 단선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감독님이 그러셔서 어떤 감사함이나 고마움도 분명히 있지만 강덕이 떠남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 다시 혼자 남아서 혼자 여기서 살아나가야 하는 그런 막막함까지도 이렇게 다 이렇게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런 걸 좀 주로 해서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정욱 배우. 처음에 첫날 촬영을 하는데 선배님 연기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30년을 넘게 연기했는데 나보고 연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냐. 근데 첫째 날은 어쨌든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좀 처음에 좀 쉽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렇게 연기를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식이 처음 경험해보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사실 대본이 처음에 있었는데 그 대본은 약간 좀 기본 토대로 해서 이제 그 상황들만 얘기해서 그 촬영하는 날 그 씬을 미리 좀 스태프들 나오기 전에 미리 만나서 오늘은 어떤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하겠냐 서로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이제 하나씩 만들어간 그 재미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테이크를 한 뭐 20번 가까이 가는 장면도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고 뭐 중요한 부분들 그런 것들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뒤로 갈수록 점점 더 괜찮아지고 편안해지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새로운 방식으로 찍은 영화였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매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은 약간 목쉰 소리를 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은 같이 감독님이랑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지쳤잖아요. 저 많이 찾아오고도 인생이 고달프고 그러니까 이제 힘들었던 상황이니까 약간 그 지쳐 있는 모습 이런 거. 왜 여쭤봤냐면 영화에서 그 문성이 흡연을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목이 계속 쉬어 있어서 병이 있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거든요. 아픈 데가.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현민이 형도 저도 걱정했어요.
인물 그 주에 있어서 제가 할 말이 제일 많을 수 있어요. 많았어요. 네, 대본을 받았는데 이제 제가 아는 감독이 여기 스텝으로 일하게 돼서 이제 추천을 해줬는데 제가 그 감독을 되게 신뢰해요. 근데 대본을 받았는데 대사가 한 줄이었어요. 그래서 잠깐 고민했어요. 할까 말까. 근데 그 친구가 또 고마운 마음에 일단 이제 알겠다 하고 가서 미팅하고 이제 대본을 좀 수정하겠다 해서 그 뭐 알겠다 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대본을. 그 촬영장을 갔는데도 안 줬어요. 그 다음날 대본이 없었어요. 네, 근데 그 다음날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영화 보면서 몇 마디 하나 세보려고 했는데 계속 실패했는데 한 줄 받아서 인물을 만든다는 게 조금 어려웠었는데 현장에서 이제 그 군산 이야기나 그런 뭐 상황들 이야기하면서 그 지역에 있으면 좀 어떻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뭐 부동산 하시면 이제 조금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그런 아까 말씀하신 사실 그런 동작 그냥 그게 그런 분들 생각하니까 그냥 조금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 받으셨던 네, 정확히 대사가 제일 많았던 것 같은데. 처음에 받으셨던 한 줄의 대사는 뭔지 기억하세요 혹시? 모르지. 그게 그냥 식사하러 가시죠? 뭐 그런 인사말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아마 관객분들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전체 풀 시나리오가 있었던 건 아니었나 봐요. 이 영화 어떻게 대본을 시나리오는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현장에 현장에서. 안 가져나갔고 찍은 거죠. 네. 구조는 똑같아요. 이 시나리오 똑같고 저는 결말을 쓰긴 써놨는데 그게 맞나 싶었어요. 그 결말이 상황은 비슷한 상황이긴 했고 찍으면서 결말을 좀 정해야 되는 영화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열어놓고 찍다가 어느 순간에 한 반 정도 찍었을 때쯤에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결말에 대해서. 그래서 그 방식이 저는 이 영화하고 어울렸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관객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군산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해피엔딩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열려있는 결말이긴 한데 뒤에 뭔가가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은 아직 그 은혜 이야기도 그렇고 유나 이야기도 그렇고 좀 안 보여진 부분들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편집하실 때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결말까지 가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 식의 찍는 방식이어서 사실 촬영 분량하고 편집본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100을 찍었으면 90을 썼어요. 이 영화는. 그리고 다음날 찍을 것들을 그 전날에 저는 저 혼자는 일단 정해야 되니까 잠을 좀 덜 자고 이제 그날 정리를 하고 편집을 혼자 해보고 그 다음날 거를 어떻게 찍을지 정했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식의 어떤 조금 열린 구조 혹은 열린 캐릭터 이야기 이런 방식은 처음에 시나리오 썼을 때에도 그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연출적으로 이 영화를 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그 어느 정도의 인포메이션을 관객분들에게 드려야 하는 것인지 혹은 뭐 실례로 뭐 은행의 상처는 도대체 무슨 사건이었는지 아니면 아이는 도대체 왜 그렇게 된 것인지 그것을 하나로 설명할 것인지 말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정하는 과정이 이제 저는 이 영화를 연출하는데 제일 큰 관건 중에 하나였었어요. 근데 그걸 하나로 정하면 조금 뭐랄까요 위험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 저는 이 이야기가 저한테 되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조금 큰 이야기였거든요. 이야기의 사고가 이렇게 있는 영화는 아니지만 이 뭐 소재 자체 혹은 뭐
그 영화적인 시간, 그 영화가 다루는 시간 그 자체가 조금 거대해서 그것을 하나로 규정하면서 이렇게 간다면은 조금 그 제가 뭐 이렇게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작은 소견으로는 그걸 설명 못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했고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전작과의 그 비교를 뭐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전작이 또 워낙 좋은 작품이었고 혹시 폭력의 씨앗 보신 관객분 계세요? 네. 아니 그 손 들으셨어요. 못 보신 분들은 꼭 찾아보세요. 아마 작년에 개봉한 한국 영화, 뭐 외국 영화 통틀어서 가장 긴장감이 넘치는 인물 간의 관계를 따라갈 수 있는 영화인데 그 폭력의 씨앗이 되게 타이트했던 거에 비해서 파도치는 땅은 의도적으로 좀 느슨하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툭툭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건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내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임태일 감독님이 어떤 부분에서 이 작품, 이 이야기에 끌리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매체에서 요즘에 좀 많이 얘기하고 있긴 한데 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분이 이제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으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인터뷰를 하시고 그런 게 그때 좀 많았었어요. 그게 2017년 초였는데 그때 이제 방금 말씀하신 영화를 편집할 시기였어요. 제가 이제 영화 망한 것 같구나, 힘들 것 같고 하나 찍고 끝인가 막 이럴 때였는데 그래서 뭐 다음 영화는 해야 되겠는데 이제 아이템이 딱 뭐가 없었어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아버지 얘기를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이제 뭐 매체의 그 메인 기사였고 그게 근데 그분이 이제 판결 받으시고 법원 앞에서 딱 찍으신 약간 울먹이면서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 이상한 오묘한 표정이 저한테 어떤 감정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좀 타봤어요. 그거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여러 사례들을 찾아보다가 어떤 다른 이제 피해자분이 유튜브에 인터뷰 하신 게 올라와 있어서 그걸 봤는데 한 30분 정도 됐었나요? 그게 인터뷰를 뭐 막 진행하시다가 이제 말미에 이제 이렇게 힘들게 사셨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이제 무죄 판결을 받으셨고 그래서 이제는 뭘 하고 싶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아들이 보고 싶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조금 울림이 있었고 저는 아시겠지만 간첩으로 몰리거나 뭐 빨갱이로 몰리거나 뭐 목살이를 하거나 이랬으면은 그때는 뭐 가족이 좀 살기 힘든 연좌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랬던 시대잖아요. 이상한 시대였잖아요. 찾아보니까 거의 모든 이제 아들 딸들이 자기 아버지를 떠났더라고요. 같이 있으면 계속 안기부가 찾아오고 힘들게 하고 공무원하고 싶은데 하지도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스스로 생을 마시고 그게 저는 알아보니까 영화를 해야 된다는 어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제 관객분들이랑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에 대한 질문이나 아니면 앞에 감독님, 배우님들에게 궁금하신 것들 혹은 꼭 뭐 질문이 아니라 너무 팬이다, 이렇게 얼굴 봐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 해주셔도 좋고요. 오극장은 막 되게 큰 극장은 아니니까는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신가요? 첫 질문 해주실 분? 네, 제일 앞쪽에 하고 뒤로 갈게요. 우선 영화 잘 봤고요. 영화 이렇게 보다가 느낀 건데 호흡이 좀 긴 장면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대로 본 건지 모르겠는데 호흡이 좀 긴 장면들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일부러 좀 길게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호흡이 길어서 배우분들이 연기하기 이렇게 좋았던 점이나 안 좋았던 점 뭐 이런 거가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주인공이 굉장히 좀 짠내 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막 감정을 폭발시켜가지고 막 좀 폭력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이렇게 눌러 앉는 그런 이렇게 눌러 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그것도 감정을 좀 조절해서 이렇게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해요. 감독님부터 뭐 호흡에 대해서는 그 뭐 신마다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뭐 주요한 거는 그거에서 이 영화 이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전작하고 이제 같은 촬영 감독하고 이번에도 일을 했는데 되게 까칠하거든요. 그 사람이. 그래서 처음에 좀 옆에서 도대체 뭐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풍경이 주인공인 영화일 것 같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걸 찍으려면 좀 호흡이 길고 그 풍경들을 좀 보여주는 방식이고 그 풍경이 좀 상징이 돼야 되고 뭐 좀 멋있게 이제 꼬시려면 그래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긴 호흡을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신이 다 그렇진 않지만 뭐 대략 그런 것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됐었고 두 번째 뭐 금방 까먹었네요. 배우분들은 어떠셨는지 그 호흡 촬영하시면서 네, 어떠셨습니까? 되게 좋았어요. 저는 포지의 미학. 더 좋았던 대사를 안 외워도 됐어요. 대사를 안 외우는 게 되게 좋았던 게 대사를 외우면 이렇게 그 대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들을 선택했던 부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았던 작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는 처음에는 좀 이렇게 미리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저한테도 저 다른 배우님 선배님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 호흡이 뭐 어렵다 그런 느낌보다는 많이 준비하지 못해서 처음에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감독의 폭력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제 뭐 주어진 어떤 대사 몇 개 말고는 이제 다 이제 애드립인데 제가 하고 싶은 말 해도 되냐 그래가지고 전주 가고 싶다 그러잖아요. 제 소망을 담고 그래서 작년에 전주를 갔어요. 덕분에 네, 전주를 가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고 네 재밌었어요. 네. 이태경 배우님 저는 사실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뭔가 현장에서 순발력을 발휘해서 그 대사를 순간적으로 외워서 말하고 그 다음 테이크에는 또 다른 대사를 추가해서 하는 게 되게 어려워서 초반에 어떤 그런 것들은 이게 내가 호흡이 길어지는 게 대사를 생각해서 자꾸 그렇게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 방식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 감독님이 크게 통제를 하지 않고 이렇게 좀 자유롭게 느끼는 대로 뭔가 할 수 있게 이렇게 풀어주셔서 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진짜로 이 말을 뱉기 전에 이 정도의 호흡을 하고 한다고 해도 그게 영화상에서 보면 체감상으로 더 길게 느껴지기도 해서 그거를 조금 좀 줄여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할 수도 있는 건데 감독님은 그냥 되게 원하는 대로 좀 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좀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저는 되게 좋았었습니다. 인물의 폭력성을 과시하지 않은 부분 그러면 선배님 선배님 두 분이 다 얘기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아마 이 사람이 그 군산을 떠난 거는 뭐 20대 초반 혹은 10대 후반 정도 되게 세월이 오래된 거죠. 그때는 아마 되게 폭발하면서 뭔가를 했을 것 같았어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줄어들었을 거고 그리고 마치 자기 상처를 지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뭐 상처 하나쯤 다 가지면서 살잖아요. 근데 그거를 매일매일
나는 아파, 난 힘들어하면서 폭발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것을 지원하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성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그것이 이미 몸에 너무 배인 사람이고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박정호 변호사님. 저도 약간 비슷한 건데 많이 지쳐 있고 무감각해져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상처가 오랜 시간 지나면서 그래서 그 제 장면에서도 그 세월호 이렇게 인구 지나가는 그런 장면을 바라보는데 아무런 표정 없이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사실은 약간 그런 상처들이 무뎌져 버린 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뒤쪽에 손 들어주셨던 것 같겠군요. 예, 그 영화가 좀 전반적으로 초반부에 음악이 별로 없었는데 중반부쯤인가 아버님이 주인공의 아버님이 병실에서 이제 신음하시는 고통스러운 모습을 이제 지켜보는 주인공 장면에서 처음으로 음악이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좀 과하게 좀 쓰였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강조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그 주인공의 아들하고 같이 이제 모텔에서 자면서 이제 주인공 아들이 불을 끄잖아요. 그래서 화면이 안전되면서 그 뒤부터는 영화가 다른 국면으로 가더라고요. 다큐멘터리적인 기법이 많이 사용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다큐멘터리 기법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제 아버지 그러니까 주인공의 아버님과 그 주인공이 이렇게 호텔에서 누워 있는 장면 이제 클로즈업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 주인공의 아버님이 되게 이렇게 신음하시면서 이렇게 관객을 바라보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런 두 사람이 그런 장면이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살아가면서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조금 약간 표현적인 그런 방식인가 영화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하셨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신 의도가 뭔지 궁금합니다. 몇 번의 되게 느린 패닝 혹은 되게 느린 달리기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되게 많이 느껴지는 방식이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다가 되게 천천히 움직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 영화는 픽스를 찍기 위해서 픽스를 선택한 게 아니고 그 움직임들을 하려고 픽스를 사용한 것도 어떻게 보면 있거든요. 그 무빙하는 장면들이 되게 저한테는 중요한 순간들이었었어요. 어떤 관계가 있고 그 관계를 가로지르는 영화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느린 패닝, 혹은 그 관계 가운데 어떤 풍경이 있고 그 풍경에 사연이 있고 마치 그 두 사람의 시간을 가로지르는 듯한 어떤 움직임, 그런 순간들이 몇 군데 있었고 그것이 어떨 때는 되게 이상한 음악인 것 같으면서 음악 아닌 것 같은 그런 소리들과 함께 나오면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어떤 영화적인 감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선택을 했던 것 같고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그냥 답을 같이 드리면 이야기가 되게 복잡하거나 이렇지는 않잖아요. 이 영화가 되게 극적인 어떤 사건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천천히 따라오시고 그런 제가 썼던 장치들을 뭐 이렇게 쌓아서 오시다가 그 제가 다큐멘터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장면들을 이제 맞닥뜨리시면 어떤 감정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영화가 되게 직접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막 하다가 그 국면에서 갑자기 직접적으로 훅 들어오잖아요. 마치 뭔가 헛것을 한데 훅 날린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맞는 표현인지 망설이게 되는데 그런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그 음악이 좀 과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니까 음향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은 그게 아마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음악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어떤 이상한 소리여서 그러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되게 느린 어떤 카메라가 느껴지는 장면이어서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음악이 만약에 뭐 이렇게 감정에 호소한다던가 이랬다면은 저는 음악을 쓰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약간 다른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작품은 감독님 얘기처럼 약간 후일담에 가까워요. 영화 속에서 극적인 사건은 아버지의 죽음만 있는 거고 굉장히 큰 사건들이 이미 있었고 이들의 삶에는 그리고 문성이 그 1대1로 관계들이 맺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이나 은혜의 삶이나 좀 복구하거나 복원하는 과정이어서 자꾸 그거를 관객 입장에서는 전사를 추측하게 만드는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물들의 전사가 굉장히 궁금하고 그 인물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거를 관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받아들이시는 관객분들은 어떤 그 문성이 주인공이긴 한데 문성이 군산에서 만나는 모두가 주인공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영화를 한 번 더 떠올려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님이 되게 꼼꼼하게 캐릭터들을 만드신 게 결국은 뭐 엔딩 장면에 등장하진 않지만 그 인물들을 다 관객 입장에서 기억하게 하는 영화라는 것도 이 작품의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관객분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계신가요? 네. 이제 이 영화가 이제 주인공은 그 조작 사건의 피해자의 아들이지만은 결국엔 시점은 이제 그 아들의 아들인 혼자의 시점에서 보는 것 같다고 느꼈는데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와 그 아버지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회상이나 그런 걸 보여주지 않고 오직 이렇게 대사 같은 걸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이렇게 혼자는 이제 그 사건을 직접 보거나 겪지는 않았으니까 그냥 대사로 몇 마디로만 정보를 알게 되니까 이제 감정적으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도 그 혼자의 나이대하고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해해주기보다는 그냥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알아봐달라, 기억해달라 이런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의도도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저 캐릭터보다 나이가 많은데 두 가지가 반복된다는 생각으로 영화를 찍었어요. 어부조작 사건, 명백히 폭력의 국가 실수로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 사건, 그것도 명백한 같은 방식의 시스템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두 사건으로 인해서 뭐랄까요, 피해받는 사람들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나오는 부자의 관계도 계속 나쁘잖아요. 안 좋아 보이고 좀 뭔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뭐 어색해 보이고 과거에도 그랬고 여전히 지금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가 계속 나쁜 것들이 반복되는 아마 그것은 동일한 것 같아요. 그 찌꺼기들을 우리가 다 해소하지 못하고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것이 사회 문제이든 개인의 문제이든 가족의 문제이든 그걸 동일선상에 놓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까딱 잘못하다가는 영화에 나오는 그 아이 있잖아요. 그 아이도 똑같은 식으로 똑같은 사회에서 안 좋은 관계를 만나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금 말씀하신 아들, 그 도진이죠. 도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겠죠. 도진은 그 아이에겐 어른이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생각들을 하면서 찍었던 것 같습니다. 폭력의 시작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게 군대 내에서 계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폭발하는 부분들도 많고, 근데 이번에는 가족의 이야기였고 또 혈연으로 만들어진 부모와 자식 관계를 이 영화는 담고 있는데 사실 임태혁 감독님의 연출은 굉장히 모던하다고 할 수 있는 편인데
관심을 갖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전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재밌는 게 뭐 내리사랑까지는 아니지만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부모들이 계속 존재를 하거든요. 이 영화 속에는. 네. 그리고 그 문성의 뭐랄까 과거에 되게 잘 나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부분들을 보여줘요. 큰 학원이 있고 그 정도 규모의, 그리고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면은 문성도 아버지에게 10대 시절에는 엄청난 사랑을 받고 기대를 받았던 아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이야기에 대한 감독님의 흥미는 어떻게 발생을 하신 것이며, 이런 가족 관계, 그리고 박정학 배우님은 문성의 전사를 어떻게 만들고 연기를 하셨는지. 왜냐하면 박정학 배우님 연기가 되게 디테일하기 때문에 그냥 학원 쓱 훑고 그리고 마지막쯤에 식물 훅 지나가도 대충 알 것 같은 저 중년 남성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배우의 등이 만들어낸 장면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쓰레받기로 그 낙엽 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어서 그거가 아마. 더 저게 그 스티커 띄는 거. 아, 스티커 띄는 것도 거기는 또 평촌이죠. 네. 그러니까 대치동에 이어서 국내 제2의 학원가 지역이고 신분 상승을 위한 어떤 자식 농사가 시작되는 곳이거든요. 되게 재밌는 공간 설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콘트라스트가 세진 않은데 대비들이 계속 있거든요. 곧 부모와 자식이라는 큰 틀에서 어떤 감독님이 재밌는 프레임들을 공간에서 만드신 것 같은데, 오늘 윤태 감독님 이야기부터 들어보고 싶습니다. 글쎄, 뭐 저도 별로 친하진 않아요. 뭐 친해지려고 노력한 적도 있고 그렇게 지내볼까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서로 아끼고 있다는 건 그냥 확인하면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이 영화는 아버지를 위한 러브레터 같은 거예요. 아 제가 그 정도로 이렇게 네 그렇지 않은데, 글쎄 저희 그냥 개인적인 얘기 좀 섞어서 말씀드리면은 비슷한,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요 캐릭터, 그 문성 캐릭터보다 뭐 나이가 물론 많으시지만 베이비붐 세대의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정도 나이에 이제 연세가 되셨는데 그때 그분들이 아마 가족이라고, 그러니까 보수적인 의미의 가족, 이렇게 뭐 엄마, 아버지, 아들, 딸 이렇게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가 되게 쉽지 않았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아마 이 영화처럼 어떤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많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게 어떤 결핍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 결핍의 결과가 이상하게 작용한 거죠. 그러니까 결핍이 잘 작용하면 어떤 예술이 될 수도 있고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는데, 결핍이 이상하게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면은 아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게 되고 4인 가족 체제를 막 유지하려고 아둥바둥하게 되고 거기에 목매게 되고 별것이 아닌 것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내가 유지하지 못했던 가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받지 못했던 교육 환경을 아들에게 주려고 노력한다거나 뭐 느끼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영화에 부인이 아내가 나오지를 않거든요. 아내와의 관계도 아마 그냥 잘 안 좋거나 이혼을 했거나 하고 결과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결핍이 이상하게 작용해서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그 정도로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습니다. 박정학 배우님. 그 모든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어찌 알겠어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내 옆에 안 계시고 할 때 후회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원망했던 부분들 아니면 오해했던 부분들이 나중에 안 계시게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과정도 분명히 있는데, 그 참 부자지간이라는 게 참 사실 되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수적인 시대의 그 아버지들은 굉장히 저도 사실 그런 세대거든요. 저도 이제 아버지를 원망한 적도 있고 아버지가 별로 무섭기도 하고 두려웠던 적도 그런 적도 있었는데 나중에 가서 이렇게 풀어지더라고요. 그게 알게 되고 또 저도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은 또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고 그런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근데 더 웃긴 거는 내가 아버지에게 못했던 것들, 그다음에 아버지에게 원망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내 자식도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나를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런 그 가족의 어떤 부자, 삼부자의 어떤 그런 가족에 대한 그런 얘기들, 그다음에 뒤에 가면서 이제 조금씩 그 닫혀 있었던 문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열려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마지막 장면에 눈빛이 따뜻한지 차가운지 정확히 모르겠는 조금 중도적인 감정인 것 같긴 한데 그 병원에 처음에는 굉장히 싫었을 거예요. 그 10살이나 많은 여자이고 또 아이까지 있고 그런 어떤 부모들이 사실은 속이 안 좋겠어요.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조금씩 깨지는 게 열려지는 거라고 할까요? 근데 그게 어떤 곳에서 그것이 느껴졌냐면 사실 아이가 그 병원에서 그 굉장히 서먹한 분위기잖아요. 그 병원에서 만났을 때 너무너무 불편한 자리잖아요. 근데 거기를 그 아이는 너무나 편안하고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때 그 전 배우로서가 아니라 그냥 저로서 느꼈던 게 저런 아이의 어떤 그런 마음 또 저 아이가 나중에 커서 또 우리 어른들의 생각 그다음에 더 저기 돼서 뭐 이렇게 바뀌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다시 조금 치유되는 느낌? 그래서 좀 더 이러면 안 되겠다? 뭐 또 이 딱딱한 분위기를 좀 더 없애보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발이 된 것 같아요. 저는요. 사실은 약간 이제 조금 열리기 시작한 게 계기가.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 밥을 부대찌개인가 그 있어요. 그거를 끓여서 이제 감자탕인가? 저는 왜 부대찌개 같죠? 근데 어쨌든 그거를 제가 다 하나 일일이 떠주거든요. 제가 하나씩 이렇게 거기서도 약간 그런 조금씩 열려져가는 그다음에 받아들이는 말은 안 하지만 표정은 안 짓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결국은 제 생각에는 그런 마음으로 찍었어요. 저는요. 감독님 어떤지 모르겠는데 맨 마지막 장면이 그래도 조금 받아들이고 좀 이렇게 좀 희망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혈연이 아닌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는 여지를 굉장히 많이 남겨놓은 결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또 다른 관객분 계신가요? 이야기 나눠주실 분? 그것도 재밌거든요. 이 영화 속의 여성 캐릭터들. 그러니까 이 영화 속의 남자들이 좀 우유부단한 편인데 여성 캐릭터들은 관계에 되게 쨍하고 좀 파열음을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좀 그래도 삶을 끈끈하게 이어가려고 하는 의지가 되게 강한 인물들로 보여요. 그래서 전작에서 그 소희 씨, 김소희 배우가 연기했던 폭력의 씨앗의 친구처럼 이렇게 피해자의 느낌이 아니라 특히 은혜 캐릭터가 굉장히 그런 부분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거는 작품을 만드는 제작 방식에서의 조금 변화가 그런 것들이 기인을 한 건지 어쨌든 이태경 배우님이랑 얘기를 많이 나누셨다고 하셨잖아요. 은혜 캐릭터 어떻게 두 분이 만들어 가셨는지 혹시 이런 이야기들도 제작하면서 나누셨는지 궁금해요. 물론 나눴었고 사적인 이야기를 좀 들은 것도 있고 이 배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한테 좀 중요한 문제였고 그래서 따로따로 한 분씩 제가 찾아가서 탈탈 털렸어요. 그래서 탈탈 털렸대요. 형씨 남자친구 언제 만나면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도 알아요. 너무 이상하네요.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알고 있어요. 농담이고요. 그래서 어떤 이 캐릭터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직접 묻는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할 것 같은 사람인지를 그냥 제가 혼자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저의 의견을 말하고 태경 씨의 의견은
박 선배님 얘기가 현장에서는 안 선배님도 말씀하셨었고 그래서 그것을 점점 좁혀가는 방식, 생각들을 맞춰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로 우리가 정하고 근데 정한 것도 또 현장에서 바뀔 때도 있었지만 현장에서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었던 건 아마 미리 얘기한 것들이 좀 쌓여서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나. 그런 면에서는 되게 편하게 씨랑 했었어요. 이태경 배우님께도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되게 기구한데 이거를 정말 사연만 있는 캐릭터로 안 만들기 위한 배우의 노력이 보이거든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어쨌든 시나리오 상에서도 은혜가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뿅 하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그냥 읽었을 때 은혜의 얘기가 좀 더 이어져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감독님이 이거는 어떤 이렇게 정말 3대 얘기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뭔가 그리고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했지만 그래도 뭔가 그동안 했을 때는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나의 근간은 좀 확실하게 해놓고 이렇게 촬영을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정해두고 아 이거는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좀 정해두고 들어가는 편이었는데 은혜는 그럴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 전날 얘기하고 뭐 촬영 직전 얘기하고 하면서 얘기하면서 조금 저도 영화 완성된 걸 봤을 때야 비로소 아 은혜가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조금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뭔가 이렇게 텍스트로 좀 정리해서 이럴 것 같아요 은혜가 라고 했다기보다는 저는 좀 원래 그런 사람이긴 한데 계속 느낌적으로 뭔가를 자꾸 그냥 하거든요. 그래서 말로도 잘 표현을 잘 못하고 설명을 잘 못하고 좀 설득을 잘 못해요. 그래서 너무 그게 느낌뿐이라서 계속 이렇게 감독님이 얘기하면서 어떤 본능적으로 오는 그런 것들을 계속 선택을 했던 것 같고 아무래도 그런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현장이었으니까 그게 좀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이렇게 한 씬을 찍고 이제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럼 이제 감독님이 가편집을 해보고 아 여기서 이렇게 나왔고 이런 정보가 나왔다. 여기서는 이제 다음에는 이런 얘기는 이제 하지 말고 은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좀 더 하자라는 식으로 계속 밤마다 오늘 찍은 거 체크하시면서 은혜한테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많이 정보를 교환했기 때문에 좀 되게 다채로운 이렇게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도 많이 은혜 얘기도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게 되게 좋았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요. 혹시 오늘 이제 대구에 와주신 파도 치는 땅 팀의 이 얘기를 못 건네고 가면 좀 섭섭할 것 같다라는 분 용기 내서 한 분 정도 더 얘기를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신가요? 네, 하나 더 질문하시겠어요? 예.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질문이 쭉 적어서 제가 질문도 하겠습니다. 네, 하셔도 됩니다. 그 초반부에 그 횡단보도 지나가는 횡단보도 장면에서 이제 주인공이 그 도진이가 사귀는 그 여자 타로 거기 갔다가 이제 차를 운전하면서 횡단보도에 멈췄는데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도진이 맞죠? 그걸 지켜보는 아닌가요? 하여튼 그 어떤 남자가 이렇게 드벅드벅 걸어가는 때 그 뒤에 어떤 아버지가 달려와가지고 또 애를 또 데리고 또 다른 쪽으로 건너가잖아요. 그 장면이 좀 인상적인데 그 장면을 왜 넣으신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영화는 패닝샷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 패닝 전문적인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님의 고향에 갔을 때 이제 주인공이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렇게 카메라가 패닝하면서 그 아들한테 도착하잖아요. 또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또 여관에서 이제 창 밖에 있는 그 아들이 또 패닝하면서 아버지 그 방에 앉아 있는 아버지 쪽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패닝샷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럼 네, 요가 배우분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나가시면서 사인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시고요. 가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PD님이십니다. 글쎄요, 뭐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겠죠. 지금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주인공 입장에서는. 근데 아마 그때는 되게 좋았던 시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아기 때는 뭐 이렇게 물론 애가 말썽 피울 때도 있지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던 아들, 그랬던 시간을 떠올리는 순간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좀 직접적이긴 하지만 어떤 뭐 그런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때문에 그 장면을 찍게 되었어요. 네, 탁월한 연기. 두 번째는 아까 설명한 거에 조금 뭐 더해서 설명드리면 뭐 그 장면 모포 거기가 모포예요. 네. 그래서 모포의 그 뭐랄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바뀐 공간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과거에 여기는 바다였는데 많이 변했고 아파트가 들어섰고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게 되게 중요한 어떤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이 영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마치 바다였던 곳이 땅이 되고 아파트가 세워지고 그 공간성이 변하고 했던 것처럼 뭐랄까요 그 아파트 밑에 바다는 없지만 분명히 어떤 사람들의 시간은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상처를 갖고 있지만 상처가 지금 이렇게 밖에 드러나진 않고 있고 켜켜이 쌓여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떤 상징 같은 게 있었고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 시간과 장소를 가로지르면서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부자의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표현했었던 것 같아요. 저기 참고로 그 언덕에서 할아버지가 한 분 나오시잖아요. 그분이 연기를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분이 연장에서 섭외하신 그 동네 사시는 어르신인데 이제 이런 정보를 좀 얘기해 달라고 물어보잖아요 제가. 근데 제가 어떻게 말을 치고 들어갈 시간이 없이 그냥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타이밍을 이거 잘 못하겠다.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계속 들어주다가 또 중간에 또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 타이밍을 어디로 맞춰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주 힘들었어요. 근데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연기란 게 아니라 그분은 그냥 실생활 거기서 사신 분이니까 아 저기는 그 어떤 데고 뭐 저기가 또 바다였는데 저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육지가 된 거고 그다음에 뭐 거기 뭐야 김대중 약간 다른 테이크예요. 여기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또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셔서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안 썼는데 그 안 쓴 장면에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아마 대사가 제일 많았을 거예요. 감독님 덧붙여 주실 이야기 있나요? 충분했던 것 같은데 그때 좀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스태프분들한테 그 아침 먹고 이제 아침신 찍은 다음에 우리가 점심 먹고 그걸 섭외한 거거든요. 나중에 한번 풀 영상 한번 푸세요. 재밌어요. 아마 현장 편집에서 10을 안 쓰셨다는 게 그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네. 맞아요. 네, 이제 저희가 슬슬 자리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파도치는 땅이 좀 소설 같은 영화거든요. 그래서 설정들이 되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었어요. 처음 보고 나서는 정확히 정학 배우님 그 문성이 아닙니다. 큰 결례를 차를 못 찾았으니까 돈을 못 받아왔겠구나. 그렇다면 돈을 은행에게 줬나 보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영화 속에서 준 정보들을 맞춰보면 인물들의 관계를 우리가 정말 그 어린애들 가지고 노는 조립장난감처럼 되게 많이 맞춰볼 수가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되게 여러분들도 각자 이제 파도치는 땅 이후에 여러분들이 만드신 이 작품을 가지고 계셔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인물들에 대해서
감독님이 배우분들과 애정을 가지고 만들어냈던 거를 다시 한번 좀 복귀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우리 감독님과 배우님들 인사 한 말씀 대구 5호 극장 관객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자리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대구의 딸 선배님하고 지휘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 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의 여지가 다양한 영화인 것 같아요. 그 홍영기 씨앗에서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결말이 너무 뭐 이렇게 비관적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좀 희망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고, 전격 희망 영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어떻게 보셨을지 그리고 어떤 감정이 나오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글쎄요, 분명 희망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이렇게 좋은 세상 만들려고 노력해 뭐 이렇게 노력은 있는데 이 무슨 캠페인 같은 거 네,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우리 희망을 갖고 살면 좋겠습니다.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감독님한테 너무 아첨 같아서 얘기 못했는데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아부가 아니라 아첨까지. 너무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제가 큰 애정을 가지고 있는 영화고 너무 감사한 영화고 너무 뜻깊은 영화고 그래서 이렇게 근래에 저희가 어제 왔거든요. 그래서 근래에 가장 행복한 1박 2일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가 개봉하고 이렇게 선배님들도 너무 저를 잘 챙겨주시고 감독님도 그렇고 PD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고 맛있는 거 먹고 또 이렇게 오늘 이렇게 너무 많은 분들 와주셔가지고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웃고 떠들고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이렇게 오곡장에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대구에 오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좀 한 게 너무 진지하시고 좋게 영화를 봐주신 것 같고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파도 치는 땅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 또 이런 작품들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고 그다음에 다음 작품으로 다시 한번 이 극장에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구를 떠나고 여기서 되게 활발하게 영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감독들이요. 최근에 작업을 좀 했어요. 여러분 자주 오시면 또 제가 나온 영화를 조만간 보실 수도 있고 또 8월에 영화제를 하니까요. 또 잘 오시고 저 여기서 한다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아서 네, 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또 파도 치는 땅 저도 뭐 이렇게 짧지만 굉장히 애정하는 영화고 우리 다음 감독님의 다음 영화 정말 기대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2시 시간까지 자리를 계속 메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